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SBS 문화예술 전문기자 김수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K-팝 댄스 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K-팝을 음악이나 산업이 아니라 춤으로 읽어낸 학자가 있습니다. 2022년 K-팝 댄스를 이론적으로 분석해낸 최초의 학술 서적을 펴냈고요. 아마존 관련 학술 서적 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한국어 번역판 K-팝 댄스, 춤, 팬덤, 소셜미디어가 출간됐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무용이론학과의 오주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기 카메라 보시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샌디에고 주립대학 무용이론 오주연 교수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지금은 또 한국에서 뭘 수업을 하신다고요? 네, 올해가 3년 차인데요. 네. 성균관 대학에서 그 인터내셔널 썸머 스메스터로 K-팝 댄스 이론 수업을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 K-팝이랑 그 K-팝 디모넌털스 이후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져서 네. 성균관에서 이제 제 수업을 감사하게도 시그니처 코스로 등록을 해줘서 학생 수가 한 50명 정도 있고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인데 이제 그 수업을 한 달 동안 들으면 3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 네. 때문에 이제 지금 네, 잠깐 네. 한국 나오신 네. 거네요. 네. 오. 그럼 여기 오시기 전에도 바로 오전에 수업을 끝내고 네. 오신 거예요? 네. 그럼 어떤 거를 춤을 가르치는 건 아니고 네, 이론 수업인 춤은 거죠? 네, 저도 이제 가르치고 싶은데 K-팝 댄스는 제 생각에 이제 20대가 넘어가면 좀 하기 힘든 부분이 없지는 않고요. 네. 그 이제 예전에 22년 네. SBS 방송에서 소개됐던 맞아요. 이 책이 네, 책이에요. 교재로 네.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다행히 이제 6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인트로덕션 하면은 7챕터, 에필로그까지 네네. 하면 8챕터라 그걸 이제 한 아. 챕터씩 음. 그 이틀에 걸쳐서 읽고 있고요. 네. K-팝 댄스의 이론이랑 역사랑 그리고 그 썸머스쿨인 만큼 학생들이 좀 현장을 방문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뮤직비디오 촬영지나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는 하이커 그라운드라고 굉장히 좋은 장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런 데 가서 학생들도 좀 이렇게 한국 문화도 네, 체험시켜주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그럼 모두가 다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네, 예. 그러면은 이 수업을 들으러 한국에 온 거네요? 예, 네. 저는 이제 온 김에 좀 많이 들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수업 하나만 들으러 온 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3년 전만 해도 학생 수가 18 정도밖에 네. 안 됐고 올해 들어서 특징은 이제 첫날 자기소개를 하는데 나 K-팝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이 주제가 이제 워낙에 잘 알려진 걸 한번 듣고 싶어 왔다. 그리고 이제 인종 구성이나 성별 구성도 다양해졌고요. 예전에는 좀 유색인종 여성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네. 남녀 비율도 꽤 비슷하고 네, 인종 구성도 훨씬 다양해지고 그래서 이제 K-팝이 정말 팬이 아니어도 그냥 한 번쯤 관심을 인문학 가지네. 과정으로 듣고 싶은 과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진짜 한국에 가서 그걸 한번 들어보자 하고 네, 온 친구들이네요. 네. K-팝 댄스 요 책이 처음에 이제 영어로 나왔다가 영어로 나오고, 네. 다시 또 몇 년 후에 한국어 번역판으로 네. 나왔잖아요. 네, 예. 네. 이 얘기도 그 사이에 좀 또 네. 시간이 좀 흘렀고 예. 네, 우선은 그 K-팝 산업이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언급됐던 아이돌 분들이 없어지신 분들도 네. 있고 해체되신 아.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그 아이돌 분들을 좀 어쩔 수 없이 음. 뺀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원서가 K-팝을 모르는 미국 서양 관객을 생각해 두고 썼기 때문에 한국 독자분들에겐 너무 당연히 알려진 게 있어서 예를 들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누구인지를 너무 길게 설명할 필요는 네네.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축약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중점에 뒀던 거는 이 번역본은 한국 독자분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렇죠. 굳이 원서를 안 찾아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서문에도 언급한 것처럼 저는 이제
케이팝이 이 인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어떤 아이돌들은 해외에서 또 더 많은 인기를 얻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왜 외국에 살면 누구나 그 애국자가 된다고. 네. 어떻게 보면 케이팝은 그 진짜 너무 바쁘고 치열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도 최고를 만들어내는 이 한국 문화의 저는 결과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케이팝이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제 생각은 전혀 다르고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한국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단순히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 이게 아니고 그렇지 케이팝이 참 이렇게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지 그래서 조금 더 우리나라 문화를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네. 더 서포트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집필을 했습니다. 네. 예. 근데 교수님 원래 무용을 하셨잖아요. 그죠? 네. 원래 무용 전공하시고. 네. 발레를 네, 전공하셨어요? 원래는 리틀 엔젤스에서 한국무용을 하다가 아. 그때는 뭐 아이돌 에이전시 이런 게 좀 없었기 네.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공연이나 그런 거에 끼가 있는 학생들이 리틀 엔젤스로 많이 맞아요. 갔어요. 네. 이후에 이제 제 동기들도 뭐 배우로 데뷔한 친구들도 있고 아나운서가 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UBC라고 유니버설 네. 발레단 그 정규 그쵸. 프로그램에서 네. 발레를 하다가 선화예중예고에서 계속 발레를 발레. 했는데 이대로 가서 그때부터는 또 현대무용을 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뭐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을 한 경험이 나중에 연구자로서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다양하게 다 네네,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책을 K-pop 댄스 에듀케이션을 출판을 해서 올해 말에 미국에서 나오는데 네. 배윤정 안무가님이나 이제 아이돌 분들도 인터뷰하고 이제 교육 쪽 책을 썼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많은 K-pop 안무가 분들이 의외로 뭐 한국 전통무용을 대학에서 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한국 그러니까 한국 전통춤만이 아니라 발레 현대무용 이쪽이랑 굉장히 긴밀히 그 선생님들 교육 사이에서는 다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론을 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예, 이대에서 워낙에 이론 수업을 많이 받았고요. 네. 워낙에 이대는 그 이론과가 그 강세였고, 그리고 이제 그 학부 석사까지 이대에서 쓰고 뭐 다른 친구들처럼 뭐 무용수로도 활동하고 안무가도 하고 뭐 이제 여러 활동을 했어요. 가장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실기라는 게 너무 약간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끝없는 그 창작에 대한 네. 그게 답이 없는 걸 계속하는 게 뭔가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술가로서는 제가 재능이 적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딱 답이 있는 걸 원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집안에서도 다 이렇게 박사를 장려하는 분위기이기도 해서 그 퍼포먼스 스터디라고 공연을 연구하는 네. 학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서 가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박사 때 이제 공연학을 연구를 하는데 K-팝 쪽으로 가게 된 계기는 그 박사 1년차에 제가 뭐 이제 그 연구 논문 주제를 그때부터 좀 했는데 제가 뭐 한국 춤이나 한국 현대무용도 이렇게 뭐 관심은 있었는데 너무 심심하잖아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좀 이제 향수병도 있고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유튜브를 좀 보게 됐는데 그때 좀 뭐 엑소나 이런 그룹들이 많이 춤으로 전향을 하던 시기였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엑소라는 그룹이 SM에서 처음 나왔는데 티저가 노래도 아예 안 부르고 그냥 딱 춤만 추고 끝나는 티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엑소의 그 리드 댄서가 카이라는 네. 멤버가 있는데 춤을 정말 잘 춰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약간 직관적으로 K-팝이 곧 그냥 한 장르가 되겠구나. 왜냐 그냥 이거는 이게 춤이 아니면 사실 뭐 그러니까 너무 그냥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좀 심심하기도 하고 저녁에 어디 나갈 데도 없고 그래서 한국도 그립고 계속 이제 K-팝 뮤직비디오를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을 많이 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가 K-팝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이렇게 공략하던 시기였어요. 안무에 초점을 두면서.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판 서문에 K-팝 댄스 수업을 직접 등록해서 들었던 경험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음. 그거는 그럼 언제예요? 그게 이제 19년에 네. 제가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강의가 다 온라인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미국에서. 근데 그때 좀 이제 뭐 인종차별 그때 아시겠지만 아시아인에 대한 그런 게 좀 심했고 분위기도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그때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모든 수업이 그냥 온라인이 돼서 네. 아 그러면 차라리 한국에 잠깐 가 있자 해서 부모님 집에서 잠깐 머물렀는데 그때 제가 이 첫 번째 책을 이제 막 그 자료를 수집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강남역 근처에 이제 좀 뭐 그 학생 일반인도 가고 뭐 아이돌 되고 싶은 애들도 네. 가고 그런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네.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좀 더 젊었고 네. 무용을 그만둔 지도 뭐 그렇게 오래는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약간 방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블랙핑크 How You Like That 그 송이 네. 막 인기가 있을 때라 뭐 하루 입장 쿠폰을 샀어요. 뭐 네. 하루면 배우겠지. 한 달을 걸쳐서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 근데 정말 어려운데 그 예를 들면 그 뮤직비디오 안무 중에 그 하나 둘 셋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훨씬 빨라요. 근데 그때 진짜 손가락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게 안무에 있는데 그 시기에 그 짧은 초에 머리랑 어깨랑 이거를 다 바꿔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짧은 포즈들을 0.01초 간격으로 짝짝짝짝짝짝 연결해 놓은 동작들인데 그 쉽게 말하면 머리가 어지러워서 동작을 못 따라 하겠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음. 그래서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아이유 백업 댄서를 하시던 네. 분이셨는데 네. 제가 막 수업 끝나고 선생님 한 번만 더 천천히 보여주시겠어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많이 반성을 했죠. 아 이게 정말 그 물론 이제 몸으로 기본은 되어 있죠. 뭐 스트레칭도 되고 이 포즈도 되고 이러지만 이 장르만의 독특성이 정말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겨우 저 집에서도 막 혼자 연습을 했어요. 겨우 그 안무를 딱 음악에 맞춰서 딱 따라하게 되었을 때 그 쾌감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되게 묘한 기분을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동작을 외우려면 블랙핑크 영상을 계속 돌려보거든요. 그렇죠. 그 막 슬로우 스피드라고 정말 네, 진짜 네. 한 50번은 넘게 그걸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작을 똑같이 그러니까 동작뿐만 아니라 표정 뭐 어떤 친구들은 막 가사도 따라했던 그걸 네. 똑같이 했을 때 거울에 그 블랙핑크 로제랑 제가 이렇게 딱 겹쳐지는 그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팬더밍 같은 그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는 얘기를 네, 해주신 예.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이제 K-팝 댄스 타이틀은 워낙에 처음부터 있었는데 이 부제를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이 이제 대략 한 50명 정도 사실 인터뷰한 사람 더 많은데 책에 실린 사람이 대략 40-50명이 되는데 그 커버 댄서들이 많은데 네. 인터뷰를 한 뭐 2015년부터 했으니까 그때는 진짜 뭐 거의 K-팝을 많이들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 팬분들 인터뷰하면서 느낀 그 공통적인 그 감정이 제가 조금 전에 느꼈던 것처럼 이제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의 팬이 되는 그 감정적인 그 소통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서론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해요. 어머니가 그 KBS 방송국에 오랫동안 계셨고 그 70년대 6, 70년대 그 미군 부대에서도 노래를 하시고 근데 지금 그 분들을 이제 K-팝의 그 오리진 중에 한 네네. 그룹이다라고 많이들 다시 재평가가 받는데 이제 무용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이제 노래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자랄 때 집에 항상 그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네. 어머니가 노래하시고 그래서 어릴 적 기억에 언니랑 이제 어머니가 방송국에 출근을 하시면 어머니 의상이 굉장히 화려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키가 요만하니까 의상이 막 다 끌리죠. 근데 어머니 옷장을 이렇게 열면 그 냄새, 그 특이한 의상들의 냄새 막 이렇게 하면서 엄마 옷을 입고 막 그 엄마 화장실에서 귀걸이를 하고 크레용으로 네. 손톱을 칠한 다음에 막 언니랑 집에서 패션쇼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춤을 추면서. 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제 학자나 그 무용수로서의 발자취가 나도 모르게 어머니를 따라하는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고 동경했던 대상을
그렇게 따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완성이 어떻게 보면 그 제 길을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팬더밍이란 단어가 케이팝 커버 댄서들이 아이돌을 따라한다고 비판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이제 전문 댄서나 그런 분들이 너희는 그냥 따라하는 거지 가짜다. 이 춤 자체가 가짜다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네. 어떻게 보면 케이팝 자체도 그 모방 때문에 평가가 많이 절하가 되고 그런데 이제 저는 모방은 그 배움으로써의 가는 첫 번째 길이고 모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진짜 사랑했던 스타를 우리가 닮을 때까지 계속 우리를 채찍질 해가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인고와 싸움과 사랑과 미움 증오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자신이 완성된다. 그래서 이제 그 팬더밍이란 단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예. 너무 심오한 말씀이시네요. 네. 네. 사실은 제가 교수님을 알게 된 게 이 2022년에 영문판 책이 나왔을 때 이제 케이팝 댄스를 최초로 학술적으로 분석한 서적이 나왔고 그때 이제 아마존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그때는 해외에 계실 때 제가 인터뷰를 그러니까 그때 줌으로 네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케이팝 댄스 관련한 기사를 썼었는데 네네. 지금은 또 그때랑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그렇게 약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도 괜찮을 네네. 것 같아서 2022년 9월 초에 했던 8시 뉴스 보도예요. 네. 그럼 네, 그 보시면, 영상을 네, 네, 한번 좋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신곡을 발표한 그룹 블랙핑크. 뮤직비디오가 일주일 만에 2억 뷰를 넘겼는데요. 함께 공개한 안무 영상도 큰 인기입니다. 매혹적인 동작들과 화려한 동선을 그대로 볼 수 있어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소셜미디어엔 벌써 세계 곳곳에서 이 안무 따라 춤추는 사람들로 넘쳐나는데요. 전 세계에 K-팝 춤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한번 보실까요? 안무 영상은 요즘 K-팝 그룹의 필수입니다. 초창기엔 아이돌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팬 서비스 영상으로 시작됐지만 춤을 따라하는 팬들이 많아지자 춤 자체에 집중해서 동작과 동선이 잘 보이도록 쭉 찍어 올립니다. 또 댄스 챌린지 영상을 따로 찍어 팬들에게 직접 춤추는 영상을 올려달라고 독려하기도 하죠. SNS에는 따라하기 쉽게 안무 영상을 좌우 반전시킨 거울 모드 영상, 춤 강습 영상도 넘쳐나고 전 세계 팬들은 춤 연습에 빠져듭니다. 팬들은 아이돌을 따라 춤추면서 스스로 스타가 되고 스타가 된 나 자신의 팬이 되기도 하면서 자신감과 충족감을 얻습니다. 셀러브리티가 된 것처럼 나 자신을 팬더밍하기 위해서 K-팝 댄스를 한다. 요즘 K-팝 댄스를 보면 춤꾼 아닌 저 같은 사람도 따라할 만한 인상적인 동작이 나옵니다. 포인트 안무라고 들어보셨죠? 또 하체보다는 상체를 다채롭게 쓰고 제스처와 얼굴 표정, 눈짓,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안무합니다. K-팝 팬들은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K-팝 콘텐츠를 소비하고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기도 하는데 손안의 작은 네모 화면이 무대가 되니 안무도 이에 맞춰 변화한 겁니다. 그 모니터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동작들이 딱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뭐 요즘에 뭐 이런 동작들 모니터 안에 들어왔을 때 꽉 차 보일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좀 안무가 동작이 잘 보일 수 있는 거를 많이 신경 쓰면서 요즘에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트와이스와 선미, 마마무 등 수많은 스타들의 히트곡 안무가로 유명한 리아킴 씨. 그가 수석 안무가로 있는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무려 2,550만 명, 한국 채널 중 4위입니다. 이렇게 안무가들이 각광받고 아이돌 백업 댄서로 춤추던 무용수들이 주인공이 되어 인기를 얻고 있죠. 춤이 K-팝 무대의 부가 요소가 아니라 음악과 완벽하게 결합한 핵심 요소라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또 방탄소년단 사례에서 보듯 가수이자 무용수인 아이돌이 출중한 춤 실력으로 K-팝 댄스와 현대무용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즘 해외에서 K-팝 댄스를 무용과 과목으로 개설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고
K-팝 댄스를 학문적으로 분석한 책도 나왔습니다. 탱고나 힙합처럼 이제 K-팝 댄스도 하나의 춤 장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나 교육의 측면이나 전 세계적인 댄스 팬덤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K-팝이 댄스로도 정립될 수 있는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K-팝 댄스 팀이 올린 핑크베놈 커버 댄스 영상 보실까요?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 중에도 한편에서 젊은이들은 이렇게 K-팝 댄스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팬들은 호응합니다. K-팝 댄스는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함께 즐기는 공통의 언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잘 긴- 봤습니다. 네. 그 포인트 안무가 안무, 뭐냐 아우. 그것도 제가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 뉴스 이제 제작하기 며칠 전에 이틀 전에 집에서 넘어져가지고 아우. 일하다 넘어져서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엄청 그 진통제를 진통 주사를 진짜로? 맞고 왜냐면 아. 이걸 이미 다 잡아놓은 상태라서 예. 이거를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 주사를 맞고 그러고 누워가지고 배운 거예요. 저희 그 일만 딸한테 없었으면 진짜 화려한 동작을 보여주셨을 텐데. 아니 저 포인트 안무를 하나를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딸한테 좀 쉬운 걸로 그렇게 했던 그렇게 취재하고 보도했던 그런 네. 리포트인데요. 저게 벌써 그러니까 4년 지금 벌써 전. 4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도 더 K-팝 댄스가 더 커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굉장히 소셜 미디어에서 네. 활발하게 유통이 네. 되고 네. 보여지는 댄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교수님 인터뷰할 때도 K-팝 댄스를 뭔가 소셜 미디어 댄스라는 예, 그런 규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 제가 이제 이론 교수니까 네. 이론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 한 작업이 기존의 장르의 케이팝을 어떻게 넣을까였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역사적으로 계보가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네. 처음 시도한 게 이제 한국춤. 예를 들면 BTS가 한국춤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현대무용으로 또 케이팝을 분석을 하고 네.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독특하게 정말 이론화한 작업인데 그 소셜 미디어 댄스라고 명명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게 예를 들면은 클럽 댄스는 클럽에서 되는 춤이고 그렇죠. 콘서트 댄스는 그 콘서트 네. 극장에 그래서 사실 춤은 그 장소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소셜 미디어 댄스는 진짜 말 그대로 소셜 미디어를 무대로 딱 아예 생각을 하고 만든 춤인데 네. 그 소셜 미디어 댄스 이제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작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극장 무대는 몇백 미터거든요. 그리고 무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통춤에서는 무용수들이 이렇게 몸을 크게 쓰는 걸 연습을 해요. 이렇게 네. 팔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등부터 써야 되고. 근데 소셜 미디어 댄스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어요. 이걸 네. 늘리는데 0.0 몇 초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크게 화면을 잡아버리면 얼굴이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팔다리가 다 나오려면. 네. 그러면 이렇게 자고 나면 얼굴이 너무 조그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이만하려면 이게 얼굴이 이렇게 크려면 팔다리가 다 이렇게 모여야 얼굴이 크게 뭐 최소한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는 네. 거죠. 그리고 관객들이 이게 지나가면서 보기 때문에 뭐 10초 이상이 되면 그걸 다 안 보게 되고 돌려버리고 그리고 또 짧을수록 재생이 되니까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춤은 그 카메라가 점점 더 커지고 짧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관객이 더 이상 그렇게 집중해서 보질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가 극장 무대에서 공연을 하려면 좋은 대학도 나와야 되고 몇 시간 공연할 줄 알아야 되고 기본기도 있어야 되고 극장장하고 안무가하고 그죠. 그게 다 돼야 되는데 소셜 미디어는 재능이 있으면 혼자 찍어서 그걸 올리면 네, 그래서 스폰서십 그 권력 관계가 완전히 변화가 되고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제가 이론한 그 제스처럴 포인트 코리오그래피라 그래서 제스처가 중심이 되는 춤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19년에 코로나가 되면서 틱톡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는 앱이 갑자기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심심하니까 신체 활동도 하고 싶고 놀고 싶고 특히 그 어린 아이들이 10대랑 어린 아이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제 영상 춤추는 영상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관심을 가지게 된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 K-팝 사용자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댄스 챌린지도 확 이렇게 같이 그렇죠. 시너지 효과를 네. 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셜미디어 댄스는 그 소셜미디어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셜라이징을 하고 뭐 코멘트를 달고 쉐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안무 자체가 그 이게 시간도 짧아지고 공간도 조그매지고 근데 그 질문 주신 것처럼 지난 몇 년 사이의 차이점은 이게 더 정교화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TT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가 그쵸. 이제 네, 딱 그거였으면 요즘 그 르세라핌이나 하이브 특히 그 걸그룹들을 보면은 이제는 아예 이렇게까지 클로즈업을 해요. 이제는 뭐 이제 여기까지도 안 보여주고 네. 여기 딱 얼굴만 그러니까 페이스 댄스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진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눈썹을 이렇게 올린다든가 이렇게 네. 윙크를 한다든가 뭐 혀를 내민다든가 그래서 얼굴 표정으로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연극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얼굴 자체가 춤을 추는데 르세라핌 그룹이 그걸 굉장히 잘하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곡이 시작하기 전에 이게 팀들이 눈을 이렇게 어, 굴리면서 네. 그걸 네. 하는 게 이제 얼굴춤 자체가 훨씬 더 각광을 받고 그 장점은 인간은 누구나 얼굴춤은 출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재밌는 게 이건 제 그 해석인데 발에서부터 머리로 올라갈수록 이제 그 특히 발이나 이런 거는 정말 전문 훈련을 받아야 뭐 그렇죠. 턴아웃서부터 네, 발끝. 네. 근데 네. 손가락이나 얼굴 위로 올라갈수록 너무 일상적인 제스처이기 때문에 누구나 점점 더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이젠 진짜 얼굴만 남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보편화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구나. 이제 제가 저렇게 한 저 정도만 돼도 네, 이때까지 저때만 잡아야지 해도. 나오는데 네. 이제는 여기서 해야 돼. 다시 리포트 하시면 이제 얼굴 춤을 추시는 걸로. 이제 얼굴 춤을 다시. 근데 이 얼굴 이것도 K-팝에서 나온 거인 거죠. 아, K-팝에서 이걸 정말 확장했고요. 네. 원래 있기는 하지만 저렇게 얼굴만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뭐 비욘세는 이제 좀 이제 연륜이 있는 가수긴 하지만 테일러 스위프트 이제 이런 굉장히 유명한 팝 가수들도 약간 뭐 노래를 하면서 그 뭐 가사에 따라서 약간 얼굴한 정도지 네. K-팝 아이돌들처럼 진짜 뮤지컬 배우나 정말 배우들처럼 얼굴을 그렇게 잘 맞아요. 쓰지는 않거든요. 네. 얼굴 춤. 그러니까 K-팝이 참 이렇게 뭔가 파고들어서 뭔가 연구해보고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예, 예. 네. 네. 그러면은 그 팬더밍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그럼 교수님이 이 K-팝에서의 그런 특징으로 그렇게 뽑아내신 건가요? 네, 어. 그 아이디어를 내기까지가 사실 힘들었고요. 네. 왜냐면 이게 다 결과를 보면은 뭐든지 되게 그렇죠. 그렇구나 예. 쉬워 보이는데 특히 이 책을 처음 집필할 땐 자료가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쓴 2015년 논문이 거의 네. 유일한 참고 문헌이 돼서 제가 셀프 사이테이션이 많아요. 제가 한 걸 제가 2015년에 인용하고. 그러면 박사 논문을 K-팝 네네. 댄스로 쓰신 거예요? 네. 그때는 그럼 뭐를 주제로 쓰셨어요? 아, 네. 그게 이제 영어로 북미에서 K-팝 댄스로는 첫 논문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뮤직이나 커뮤니케이션에선 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이제 소녀시대랑 21을 분석했어요. 아. 왜냐하면 좀 몇 년 전 걸 제가 분석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소녀시대 안무가 어떻게 순수하고 착하고 그런 좋은 여성성, 약간 네네. 백인하고도 연결이 되고 발레리나 같기도 하고 그런 여성성을 보여주고 이제 21이 어떻게 좀 다르죠. 네, 저 3세계의 그런 문화적인 그런 소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 좀 강하고 네, 체형도 네. 다르고 근데 이제 이론 틀을 그때 사실 완성을 했는데 그 문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하이브리디티라고 혼종성이란 단어를 가끔 써요. 네. 그게 이제 저는 이제는 그 단어를 일부러 안 쓰는데 소위 말하면 문화가 이렇게 섞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K-팝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고 그렇죠. 이제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뭐 서양 문화를 따라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그 K-팝 그 비디오로 수업에 처음 발표를 하는데 이제 K-팝 아이돌 남자 그룹이 샤이니가 그때 인기였어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핑크색 스키니진에 네. 너무 예쁘게 화장을 하고 이렇게 막 파스텔 톤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니까 애들이 되게 충격을 받더라고요.
남자가 저렇게 예쁘게 화장을 하고 웃으면서 춤을 춘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그 남성 여성 역할이 이렇게 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근데 한국에서는 뭐 그냥 예쁘게 춤 잘 추네 그냥 이러고 봤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봤을 땐 굉장히 당연한 케이팝인데 왜 이거를 따라한다고 하지? 근데 저는 따라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그럼 저도 발레를 따라한 게 되잖아요. 근데 따라했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했기 때문에 근데 관객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쟤는 춤을 따라해서 이렇게 그냥 끝내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용수로서 케이팝 아이돌을 봤을 때랑 그 미국에서 제 이제 수업 동료나 교수님들의 그 굉장히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면서 문화적으로 섞여 있다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한국인으로서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든 문화는 다 섞여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무용 이론으로 도움이 됐던 게 미국의 현대 무용가들이 네. 아시아랑 특히 뭐 중국, 일본, 인도 이 문화를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네.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 안무가들의 작업들을 뭐 따라했다고 비난을 특히 예전에는 아예 거의 안 받았거든요. 그냥 예술적으로 진짜 천재다 뭐 오히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주장이긴 한데 네. 식민지 역사를 당해온 그룹들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식민지 역사가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를 당한 건 아니지만 좀 그 식민지 역사 이후에 미군이 또 주둔하고 네, 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국의 받았죠. 어떻게 보면 네. 영향 아래 많이 있잖아요. 네. 어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래서 그런 국가나 역사적인 힘의 그걸 고려했을 때 식민지 역사를 당한 그룹이나 유색인종, 그러니까 한국인도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는 유색인종으로 들어가니까 네. 아시아에는 네. 이 그룹의 경우 좀 딱 자기 것만 하지 않으면 욕을 먹는 경향이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은 이 토착춤만 춰야 되는 네. 거야. 안 그러면 너는 서양 거 따라했다. 근데 서양인들은 이미 다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미 맞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어떻게 그 권력에 따라서 그런 게 이제 누가 더 많은 비판을 받고 네. 누가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그걸 이제 이론으로 박사 논문에서 처음 얘기를 했고요. 아까도 네. 많이 인터뷰들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뭐 이렇게 인터뷰 하셨던 내용 중에 좀 기억에 남거나 재밌었던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아, 네. 재밌었다기보다는 제가 기회가 있으면 이제 말을 하는 건데요. 이 책을 또 쓸 때쯤에 그러니까 자료는 수집하고 있었지만 무슨 책을 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케이팝 뭐 관련해서 뭔가 책을 써야 이제 테뉴어라고 미국 대학에서 네. 소위 말해 잘리지 않는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책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근데 그때 즈음에 제가 업스테이트 뉴욕이라고 뉴욕 주긴 한데 거의 캐나다랑 더 가까운 네. 이렇게 눈으로 뒤덮인 동네에서 이제 방문 교수를 할 때였어요. 박사 바로 졸업하고. 네. 근데 거기서 뭐 제가 케이팝도 연구하고 이러니까 동료 교수님들이 여기 옆에 뭐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태국에서 온 난민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케이팝으로 맨날 뉴스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볼까 이러고 학생들을 인솔해서 데리고 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 책을 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시설 뭐 개인이 운영하는 좀 비영리 단체였는데 난민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12살, 11살 뭐 이런 애들이 한 40명 정도가 모여 있더라고요. 네. 엄청 추운 겨울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눈으로 덮여 있고. 근데 그 애들이 다 케이팝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한 2015년 정도고 뭐 시골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여우도 나오고 밤에는 뭐 이런 네. 동네였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그렇게 소셜 미디어가 그렇게 보편화된 시대도 아니라 이 난민 애들이면은 거의 뭔가 죽음을 무릅쓰고 온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진짜 네. 예를 들자면 뭐 태국 이런 데서 전쟁이나 정치 탄압,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유럽이나 그리고 진짜 그 나라에 있으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온 아이들이 난민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언어도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케이팝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처음에 커버 댄스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학자로서
굉장히 그 힘들기도 하고 왜냐면 난민 청소년들하고 일하는 게 문화적으로도 너무 다르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떻게 보면 깊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어린아이들이 겪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체험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다시 에필로그에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는 근데 이게 또 보편적으로 제가 찾은 그거였는데 정말 가진 게 없고 진짜 그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케이팝 커버 댄스를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인터뷰한 진짜 좋은 명문대에 다니고 막 부모님이 등록금 다 대주시고 막 학교에서 펀딩이 뭐 제가 받는 돈보다 더 많이 나오고 막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있고 이런 애들은 그 뭐 유튜브 영상도 굉장히 잘 찍어요. 학교에서 카메라 빌려주고 댄스홀 쓸 수 있고 뭐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냥 케이팝을 취미로 여겨요. 나 그리고 뭐 진짜로 막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고 몇 년 있으면 뭐 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냥 케이팝이 취미인데 제가 인터뷰한 친구들 중에 이제 그런 난민 청소년이나 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라틴계 그리고 뭐 지방대를 나와서 혼자 춤을 춰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런 친구들이 진짜로 케이팝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난민 청소년들도 그랬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케이팝이 진짜 그 사람한테 희망을 주는 힘이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책임감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그 케이팝이 가진 희망의 힘을 제가 믿어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또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은 또 네. 들거든요. 네. 그쵸. 네. 네, 그리고 왜냐면 그 케이팝 인더스트리가 막 한국인이 아닌 그 멤버들을 고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렇죠. 소수고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워낙에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케이팝을 해서 소셜 미디어가 좀 이제 대안적인 창구가 되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리소스가 없는 친구들은 갑자기 발레를 배울 수는 없잖아요. 레슨비도 네. 비싸고 뭐 그렇죠. 너무 네.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케이팝이 가장 그 자신들이 배울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어. 장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인터뷰한 정말 힘든 근데 또 재능도 있어요. 그 친구가 한 말은 케이팝 댄스는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니까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난민 청소년은 제가 이제 엄청 이제 눈 쌓인 그 뉴욕에서 막 눈이 여기까지 쌓이는데 같이 또 공연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네. 그 공연 얘기도 책에 나오는데 막 한 밤 8시까지 연습을 하고 이제 집으로 각자 돌아가면서 제가 케이팝을 왜 이렇게 좋아하니 물어봤더니 because it can make me out of here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이 현실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되니까 그 말이었는데 저는 그게 진짜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참 그 책에서도 케이팝 댄스가 기술에 기반한 엄청나게 고도의 기술을 기반에 두고 있는 독립된 춤 장르이면서 동시에 모두를 위한 평등주의의 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와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고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정말 소수만 할 수 있는 춤인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모두를 위한 춤이다라는 게 그쵸. 어떻게 보면 좀 모순 아닌가 네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네. 양립을 하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런 네. 걸까요? 그 김수현 기자님이 진짜 맞게 보신 게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 두 번째 책을 썼어요. 네. 그 에듀케이션이니까 한국 미국을 좀 많이 비교를 하는데 네. 미국에서는 우선은 케이팝이 인종적으로는 아시아 문화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전통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발레나 현대무용이 네.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무용 전공을 안 하는데도 춤을 추고 싶고 그러니까 대안적인 어떤 걸로 많이 소비가 되어 왔어요. 네. 지금 이제 뭐 정규 과목도 열리고 이러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체형이나 혹은 뭐 문화적으로 내가 미국 음악을 안 좋아하면 좀 이제 좀 다른 걸 좋아하는 애들 그런 역사가 좀 있어 왔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영재 교육을 받아서 이 애들이 맞아요. 가잖아요. 네. 뭐 3, 4살부터 이제 벌써 이제 막 아이돌 춤 네, 교육 받고 네. 나이는 점점 더 어려지고 뭐
아이돌 거기로 안 가면 또 대학에 가서 뭐 실용무용학과 실용음악 그쵸. 이래서 완전히 교육 체계로 정립이 되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이제 첫 번째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 전통춤이 아니고 서양 그 메인스트림이 아닌 그게 있고 두 번째는 그 포인트 코리오그래피처럼요. 이게 가능하게끔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발레는 하고 싶어도 막 이 턴아웃을 어떻게 체력이, 배울 거예요, 예, 집에서. 예, 이게 예. 발목 다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이 발레 뭐 피루에처럼 막 한 다리로 돌고 이거는 그냥 못 하거든요. 이거는 뭐 현대무용도 막 다리를 이렇게 든다거나 그냥 불가능한데 케이팝은 특히 그 포인트 코리오그래피 같은 경우는 그 조금만 연습을 해도 화면으로 찍었을 때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는 안무예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안무예요, 이게. 그 조금만 춤을 배우고 메이크업을 또 따라하면 다 할 수 있는 튜토리얼이 있어요. 뭐 블랙핑크 메이크업 따라하기. 뭐. 그래서 템플릿이 딱 머리도 따라할 수 있고 옷도 따라해서 안무를 예를 들어 딱 10초만 배우고 딱 그렇게 찍으면 정말 아이돌이 거의 된 것 같은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게 한몫을 했다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나타나는 양상하고 좀 해외에서의 양상은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굉장히 다른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에 그 뿌리가 없으면 네. 이게 없겠죠. 그래서 아이돌 분들이 저도 이제 그 따라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예를 들면은 걸그룹 안무 중에 이렇게 손 사용 동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면은 제가 예를 들면 이게 저는 이 손목이 이만큼밖에 안 꺾여요. 네, 근데 네. 블랙핑크 안무를 보면 맞아요. 손목이 확 이만큼이 직각으로 꺾여 막,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그 각도가 짝짝 나와야 네.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손목을 거의 부러뜨리듯이. 그 칼각으로 나오는 네, 근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 이 손목만이 아니라 거의 몸의 모든 각도에 예를 들면 그 르세라핌 중에 목을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전 잘 되지도 않아요. 목이 정말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짧은 네. 순간에 딱딱 목이 왔다 갔다 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팬들은 그게 쉬워 보이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팬들은 사실상 이 정도를 하는 거고 아이돌은 이만큼을 이제 꺾고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상을 좀 주는 거고 나도 할 수 있다. 근데 해놓은 비슷하긴 한데 이제 전문가가 보면은 똑같지는 않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되게 완벽하게 따라하기는 어렵지만 진입 네. 장벽이 일단 네네, 진입. 낮으니까 네네, 맞아요. 예. 예. 일단은 따라 해보고 네. 싶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한국에서의 어떤 아이돌이 되려고 하면 그것도 엄청난 경쟁을 그쵸. 뚫고 진짜 영재 교육 그러니까 한국 경쟁 사회가 낳은 산물이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또 해외에서는 막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고 음. 위안이 되고 한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네. 전 심지어 그게 좋으면서도 그게 이제 공연 예술의 잔인함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상 좋은 공연은 무용수는 정말 뼈를 깎게 고통스럽고 맞습니다. 보는 사람은 네. 즐겁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돌들이 정말 그 경지가 다들 되신 거죠. 아직 10대지만 네. 정말 자기 인생을 어린 시절부터 싹 갈아 바쳐서 넣어서. 정말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예쁘게 보이기만 하는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다들. 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이게 예술의 공연 예술의 본질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연 예술의 본질. 음. 근데 케이팝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이제 소셜 미디어, 뭐 유튜브 이런 거랑 굉장히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유튜브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으면 케이팝도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없었을 거다. 그리고 또 케이팝의 특징 얘기하면 팬들이 되게 적극적이고 막 참여하고 뭐 목소리를 내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것도 참 이게 처음에 우리가 그렇다고 케이팝을 하는 사람들이 너넨 이걸 듣고 사회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 한 거 아니잖아요. 전혀. 자기들은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수용자들한테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도 받아들여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가 없었으면 우선은 이걸 볼 수가 그죠. 보기가 네.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팝 춤 자체가 방송춤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저도 네. 이제 오늘 수업 때 그 케이팝 댄스 역사 두 맞아요. 번째 챕터를 역사. 가르쳤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도 이렇게 계보가 있지만 간접적인 계보가 있지만 이제 방송국 무용단 80년대 네. 그때부터 이제 훈련되신 분들이 나중에 또 안무도 하시고 뭐 디렉터로도 그렇죠. 가시고 이래서 네. 그 방송 댄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방송 화면용 어떻게 보면 아. 내 춤인 거죠. 네. 유튜브는 이제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이 그 집에 있는 컴퓨터로 들어온 그게 되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팬들의 그 기여도는 저도 정말 흥미로운데 네. 제가 이제 썼던 논문 중에 하나는 요즘은 좀 더 다양해졌는데 케이팝 밴들이 이제 여성 밴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닌 게 특히 서양 문화는 아시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서양 문화는 좀 그 소위 말해 백인 남성성 네. 그런 남성성의 이미지가 딱 있기 때문에 춤은 되게 여성적인 걸로 특히 서양 근대 문화에서 그렇게 많이 됐어요. 서양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남자 왕들도 발레를 하고 이제 이런 역사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이제 춤 자체가 근대화 이후에 여성적인 게 되면서 그 남자들은 춤을 좀 많이 안 췄고 네. 뭐 마이클 잭슨이나 엔싱크 좀 이런 몇몇 그 서양 남자 가수들을 제외하고는 춤을 추는 남자 가수나 춤을 추는 대중 그 연예인은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네. 근데 한국은 뭐 당연하고 아시아에는 이게 훨씬 더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쓴 논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서양 여성 특히 그 이성애자 남자를 좋아하는 여성 네. 팬들이 그 보고 싶었던 거 어떻게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지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가 춤추는 걸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 아름다운 여자 춤추는 걸 좋아하든 여자도 멋진 남자가 춤추는 걸 당연히 인간의 본성으로 보고 싶을 텐데 네. 그거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거죠. 서양에서는. 네, 서양에서는 괜히 희귀하고 좀 그리고 역사적으로 약간 타부시 되는 게 여러 네. 나라에도 있어 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유튜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주류 미디어가 좀 남성 중심으로 개편이 되다 보니까 원래 여성 관객들이 좀 이제 그 대안적인 채널들을 많이 이용을 했던 그 네. 기록들이 있어요. 여성 팬덤 뭐 조그만 네. 모임에서 왜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는 잘 TV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유튜브에서 그 남자 아이돌들이 섹시한 춤을 좀 출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짧게 편집해가지고 좀 그런 동작들만 쫙 모아놓은 비디오들을 이제 막 올리고 이런 걸 어떻게 자신의 욕망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전 세계 팬들하고 공유를 하는지 예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팝 밴들이 그냥 노래가 좋아요. 그리고 노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뭐 챌린지를 하든 뭘 하든 네.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행동으로, 뭔가 네. 행동을 하는 그런 네, 모습이 네.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네. 그 이제 말씀 조금 전에 약간은 비슷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아시아 문화로 이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즘은 그냥 특히 K-팝 디모넌털스 이유는 그냥 K-팝으로 네, 여겨지지만 네. 그 소수 인종 밴들이 조금 더 많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국인이 미국에서 예전에 힙합을 좋아했던 것과 좀 비슷해. 약간 소외된 그 소수 인종으로서 다른 소수 인종의 문화를 조금 네. 더 네. 그렇게 물론 힙합 자체가 당연히 예술적으로 그러니까 가치가 있고 즐길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소수 인종들 사이에서 조금 더 단결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특히 해외 여성 팬들이 약간 그 예쁘고 연약해 보일 때도 있고 이제 멋져 보이기도 하는 네. 그런 보이 그룹들을 자신들이 좀 보호한다라는 좀 그런 재미있는 그 심리학적으로 좀 재미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논문에서는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거꾸로 했다라고요. 그러니까 신데렐라처럼 예쁘고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고 막 그 약간 BTS도 좀 그런 경우죠. 네, 예전에 네. 진짜 고생 많이 했고 막 그렇죠. 어리고 막 네. 되게 힘든 막 되게 막 맞아요. 초라한 스튜디오에서 네. 연습했는데 나중에 막 스타가 되고 막 근데 그런 거가 있기까지 팬들이 막 계속 응원을 해주고 막 보트를 해주고 막 스폰서가 되어주고 막 이런 네. 경우가 어떻게 그러니까 스타를 만들어주는 거에서 자신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워낙에 튼튼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뭔가 뉴스 하나가 딱 올라가면은 팬들끼리 싹 그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가 가진 힘들도 빨리빨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으면 우리가 빨리 도와주자. 뭐 그리고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에 그 K-팝 팬들이 이제 했던 것 중에 K-팝 아이돌도 아시아인이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K-팝 아이돌은 우선 멋지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좀 차별해서
좀 예외적으로 느껴졌 수도 네네.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공항에서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겪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을 벌여준다던가 아니면 뭐 BTS나 이런 그룹이 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아이돌을 또 따라서 더 네. 좋게 이제 그런 그렇죠. 캠페인을 네. 따라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늘 수업에도 학생이 뭐 캔슬링 컬처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뭐 환경 문제나 윤리 문제 이런 게 점점 더 맞아요. 중요해지면서 케이팝은 재밌게 이제 아이돌 분들이 춤이랑 노래만 추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흠없는 모습을 맞아요. 그게 정말 어려운 네. 직업이죠. 네. 그 어린 어떻게 보면 저 대학생 애들보다 어린 분들이 윤리적으로도 어쨌든 흠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오히려 그게 서양 밴드한테 굉장히 그 롤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떤 학생들은 이제 뭐 나이도 훨씬 많고 그러지만 나는 케이팝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이돌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한 게 너무 존경스럽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성실하게 삶을 살고 싶어서 케이팝을 듣는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참 케이팝이 재밌는 장르인 것 같아요. 네. 온갖 얘기들이 정말. 네. 아니 근데 케이팝 댄스 학이라는 말을 처음에 네네.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논문도 처음 음, 쓰셨다고 하셨고 근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논문이 없었다는 거는 아무도 이거를 학문으로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고 이 케이팝 댄스가 이게 무슨 춤 장르야? 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네. 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어떠셨어요? 케이팝이 재미있는 게 이제 순수무용 하시는 분들은 원래 대중춤, 순수춤 위계질서가 있는 데다가 그렇죠. 한국에서도 전 이제 이대 무용과를 나왔는데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를 맞아요. 주로 교육을 네. 했어요. 근데 대중춤은 좀 이제 순시예술춤하고 많이 다르다고 맞아요. 여겼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한 그 두 번째 책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는 막 다 교수님으로도 가시고 뭐 안무 뭐 이효리서부터 쫙 안무를 하시고 네. 이제는 뭐 실용무용 그런 데서 가르치시는데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춤에 대한 경시도 그 당시에 있었고 대중춤에 대한 경시도 네. 있었고 방송춤에서 또 무용계 내에서도 있었고 음. 근데 또 서양으로 가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처음 이 연구를 할 때 캐넌이 아니다라고 리뷰를 받았어요. 이제 학교에서 승진 심사를 가는데 리뷰업을 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너 이거를 리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심사를 못 하겠다고 평이 받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케이팝 댄스가 연구할 가치가, 네,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죠. 거죠. 네. 그때가 이제 정말 힘들었던 시기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못 내면 직업을 이제 그만둬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몰렸어요. 제가 알았거든요. 퍼포먼스 스터디가 국내에는 거의 없는 없죠. 학과고 네. 저는 이제 전공도 다 바꿨고 퍼포먼스 스터디로 박사를 했고 어디에도 직업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미국의 교수직을 안 하면 이건 그냥 뭐 갈 데가 저는 없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두바이에까지 직장 지원을 했어요. 교수직을 너무 자리가 없어서.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무용이론 자리는 한 학기에 한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기 교수는 많이 뽑는데 네. 렉처러는 무용이론 교수는 지금 정말 막 1년에 하나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캐넌이 아니다라는 그게 가장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그 대중의 반응들이 전 너무 고마웠고 케이팝 밴드의 반응도 정말 저는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그 밴드 커뮤니티들이 크니까 이게 미디어로도 이런 게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퍼지고 또 이게 BTS 지민이 네, 네. 멤버 지민이 이렇게 살풀이의 영감을 받아서 하얀색 옷을 입고 하는 그 시상식에서 네, 네. 춤을 이렇게 그려주신 거예요. 근데 네. 그려주신 분이 예전에 케이팝 백업 댄서셨어요. 아. 정규 교육을 안 받으셨는데 이거를 그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네. 이렇게 이겁니다. 네. 아, 이렇게 아, 네, 그게 네, 네. 지민이었구나. 네, 이렇게 점프를 학춤 같이 점프를 하는 동작인데 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사용한 이유가 이게 너무 케이팝의 정체성 같은 거예요. 정규 그렇죠. 교육을 받지 않고도 정말 그냥 타고난 재능이랑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그림이 네. 나왔거든요.
네, 이제 그 안무가 배윤정 선생님도 비빔밥 같은 게 케이팝이다. 네. 근데 저는 정말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진짜 비빔밥처럼 케이팝이 누가 보면은 그래서 장르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비빔밥도 무슨 야채를 넣던 어쨌든 비빔밥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한국적으로 내놓는 게 한국 문화가 가진 힘이고 이 PD님들이랑 아이돌 분들이 정말 뛰어나게 적은 리소스에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있는 재료들을 최고로 조합해서 내놓는 기술이 전 정말 뛰어났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책이 네.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직장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네,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막 인생이 폈어요. 네, 되게 막 그 유펜이나 벌클리 이런 데서도 이제 강연을 해달라 연락이 오시고, 네, 그래서 거의 이 책이 나오고 한 미국에서 주요 대학을 거의 30개를 강연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원래 이제 예술계는 좀 보수적인 게 아무래도 있어요. 그럼요. 전통을 유지해야 네, 되니까. 네. 근데 너무 다른 대학들에서 반응도 좋고 막 TV에도 나오고 이런 거 나쁠 게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학과가 맨날 TV에 나오는데.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테뉴어 심사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네, 덕분에 지금 네, 이렇게 행복하게 안정적인 네, 인터뷰를 하고 할수 있습니다. 있게.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론을 가르치시니까 음. 그럼 이걸 학문적으로 내가 K-팝 댄스 스터디를 하겠다 하는 학생들도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많이 나오는데요. 그죠? 제가 막 저 교수님 밑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싶습니다. 요청을 정말 많이 받아요. 막 전 세계에서 다 이메일이 오는데 네. 아쉽게도 저희 학과가 박사가 아직 없어요. 아. 요즘은 근데 제가 이제 논문 심사위원으로 줌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네. 박사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음. 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공연을 분석하는 네. 이제 신생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결국은 이 학생들이 뭐 10년 안에 다 어디 가서 이제 가르치고 이럴 네.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학생들도 벌써 1, 2학년 때부터 K-팝 수업을 듣고 그리고 가장 이제 기쁜 소식은 3, 4살 아이들이 K-팝 디몬 헌터스 보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K-팝 샌디에고 그 장난감 가게에 가면 K-팝 디몬 헌터스 미니어처가 가장 많아요. 애기들 막 그 보라색으로 염색하고 네네. 다니고 네. K-팝 디몬 헌터스 티셔츠 뭐 디즈니 미키마우스처럼 다 입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 아기들이 앞으로 5년 10년이면은 이제 공교육에 들어가고 뭐 20년 후면은 주 소비 고객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K-팝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들도 이제 K-팝을 네.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는데 요즘 K-팝만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옛날, 옛날 것도 것도 다시 찾아서 보고, 듣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예전에 K-팝 데몬 헌터스에서 들었던 그게 뭔가 클래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겠네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되게 정확히 그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두 번째 책에서 이게 이제 자장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릴 때 들은 노래는 잊어버리질 않거든요. 네, 네. 저도 이제 동요를 불러줄 때 갑자기 그런 동요가 막 송아지 맞아요. 이게 네. 진짜 막 몇십 년 뭐 너무나 오랫동안 섬지박이 갑자기. 이런 거. 절대 변하지 않는 네. 왜냐면 그게 아기 때 들었던 노래들이 사람의 무의식에 너무 깊이 맞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K-팝 디몬 헌터스 노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지금 또 가르치시는 학생들이랑 또 맞아요. 네. 뭐지 뭐 이게 수업하시는 것도 보니까 저 영상이 영상을 또 잠깐 네. 그래서 네. 다들 되게 진지하게 잘하네요. 멋있게 전날 막 열심히. 연습해 왔어요, 애들이. 진짜 저도 예전에 춤 좀 배우고 싶다 하면
방송 댄스, 아, 문화센터에 방송 방송 댄스. 댄스 뭐 이런 거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약간 K-팝의 그러니까요. 원조 같은 네. 건가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방송을 위해서 시작된 K-팝 무대, 음악 무대, 음악 그죠. 방송 무대죠. 어떻게 네. 보면 뭐 SBS에도 있지만 그런 음악 방송 무대를 위한 춤에서 시작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송국 무용단이나 백업 댄서가 그죠.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실제로 등용문 역할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방송 댄스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방송 댄스는 계속 변해야 하거든요. 막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이란 것 자체가 가장 그 트렌드를 조금씩 앞서가면서 네. 계속 새로운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K-팝이 음악에서 방송 음악에서 시작한 만큼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보여줘야만 K-팝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게 K-팝인데 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정의를 할 수 없으니까 장르가 아니야 이런데 사실 이 장르 자체가 계속 변해야 계속 새로운 거를 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방송 댄스라고 하는 그런 장르가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커머셜 뭔가- 댄스가 있어요. 커머셜 아, 댄스. 네. 아. 그런데 음악 방송만으로 하는 거는 제가 제 책에서는 제가 이거를 굉장히 그 유니클리 코리안 텀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송 댄스, 네, 뭐 브로드캐스팅 댄스라고 치면은 뭐 유사한 게 나오긴 하는데 딱히 그런 용어도 별로 사용을 하지 않고 그 커머셜 댄스 학과가 조금 있는데 그렇게 또 크지도 않고요.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때 그 컴피티션 댄스라고 있어요. 그게 뭐 이제 약간 뭐 데뷔용 네, 댄스맘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이렇게 2, 3분짜리 댄스 경연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애들이 막 체조랑 약간 비슷해. 막 네. 제주 넘고 현대무용하고 근데 그거 상담 이제 좀 대학 갈 때도 좀 도움이 되고 약간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있는데 저렇게 방송용으로 막 이런 건 딱히 없어요. 오히려 뭐 순수예술이나 현대무용하고 뭐 이런 안무가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도 네. 근데 이제 방송 댄스의 특징이 그 음악이랑 정말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K-팝 댄스의 특징이 우선은 아이돌들이 노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아, 그렇죠. 예, 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막 이렇게 노래를 해야죠. 네 그리고 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걸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안무가들은 양손을 사용해도 결국은 이걸 한 손으로 바꿔야 될 때도 많고 그리고 보통 안무가는 한 명인데 네. 아이돌은 막 5명 막 그렇죠. 10명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무를 어쨌든 다시 다 쪼개고 좀 다르게 다 해야 되고 구성도 변형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에서 제가 국내 안무가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이제 해외에서는 좀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두 번째 책을 쓰기 시작한 게 좀 속상해서도 있었는데 아, 예를 들면은 뭐 좀 미국에서 잘 알려진 K-팝 안무가 분이 계세요. 이름만 얘기해도 한국 분들도 다 아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기 한국에서 일하시는 안무가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현대무용가가 네. 막 멋지게 안무를 해서 보내줬는데 아이돌은 5명이고 네. 노래도 해야 되고 표정 연기도 해야 되고 가사도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개인이 가진 캐릭터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게 좀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서 막 구르는 동작인데 노래하다가 바닥에 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걸그룹은 머리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너무 숙여도 안 되고 막 이게 립글로스가 붓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얼굴에. 그러니까 어차피 정말 많이 바꾸고 어떤 때는 그냥 다 바꾸실 많이들 바꾸는데 문제는 해외에서 좀 이름이 많이 있으면 크레딧이 그 사람한테만 가는 경우가 정말 많고 네, 그래도 해외는 또 저작권 이런 게 철저하잖아요. 근데 좀 더 네. 그리고 뭐 또 네. 미국 안무가다 이러면 네. 조금 또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국내에서 진짜 막 밤 12시까지 막 무대 올라가기 직전까지 의상 고쳐주시고 막 이런 안무가 분들은 오히려 그 이름을 별로 크레딧을 못 네. 받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 네. 옛날부터 이렇게 K 뭐 아이돌 이런 거 생기기 전부터 어떤 가수, 그러니까 그래서 방송 댄스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기본적으로 이렇게 댄스 가수는 동작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소방차부터 뭐 맞아요. 김완선 다. 근데 해외는 진짜 그런 식이 아니니까 우리는 되게 따라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나이트클럽 가도 노래 나오면 다 똑같이 따라추고 막 이랬는데 이걸 그러셨나 봐요. 안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오래돼서. 근데 해외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게 특징이었는데
이렇게 모든 막 해외 사람들이 그 SNS의 영향이겠지만 막 네. 똑같은 춤을 막 따라하니까 신기하긴 해요. 네. 예. 그렇죠. 이게 네, 전 네. 세계적인 현상이 되다니. 그 한국 분들이 흥이 정말 많고요. 이건 뭐 제가 예전에 무슨 그 역사 문헌에 그 중국에서 기록된 역사 문헌에다 한국인은 흥이 많다라고 뭐 기록된 게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프로테스트에서도 막 율동을 맞아요. 하고 네. 그래서 춤이랑 노래가 워낙에 많이들 이제 그런 문화이기도 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좋은 포인트인 게 그 똑같은 걸 하는 게 신기하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소셜 미디어가 소셜라이징,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친구 맺고 그게 요즘은 소셜 미디어로 많이 그죠. 하니까 그 욕망을 저는 이제 채운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소속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때 친구가 뭐 이 지역에서 하면 나도 그 나도. 똑같은 네, 지역에서 네, 하면 네, 이제 네. 그거를 소셜 미디어로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버전이 이제 약간 그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얼굴 화장이 조금 다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래서 똑같은 춤을 추면서 너도 그거 했어 나도 이거 했는데 좀 비교해 볼까 우리도 같은 거 하네 이러면서 커뮤니티를 그 재미가 있고 두 번째는 오히려 그 똑같은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춤을 못 추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안심이 되잖아요. 이거 해도 되나? 나 춤 한 번도 못 춰봤는데 근데 다 이렇게 하네?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처음 진입 장벽이 예. 네, 그런 장점이 있는 배워볼까? 따님하고 같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진짜. 음, 그리고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되게 상체가 중요하다. 네. 힙합 댄스는 물론 뭐 하체도 많이 쓰지만 되게 상체가 중요하고 그게 이제 그 화면 때문에도 아까 그런데 리포트에도 나왔잖아요. 예, 여기 상체가 안에. 중요하다. 예. 근데 예전에 제가 저희 고등학교 때 무용 수업이 있었어요. 체육 대신에 무용을 저희는 무용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 방학 숙제로 그 동양 무용과 서양 무용의 차이점을 조사해가지고 이러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큰 책방을 가서 진짜 무용 책 별로 없는데 어떻게 찾았는데 거기에 동양 무용은 팔에 맞아요. 표현을 중시한다라는 네,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또 그 맥을 이어가는 그래서 거네요. 이것도 K-팝 댄스가 뭔가 상체 여기를 중시하는 게 뭔가 동양 무용의 그런 맥을 이은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역시 전문 김수영 기자님인데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게 서양의 대표춤이 발레, 뭐 아이리시 다리, 탭댄스, 뭐 훌라는 엉덩이를 쓰고 그죠. 이 다리의 정교함이 포인트인데 한국 춤은 상체 깊은 호흡이 특히 한국 춤이 그래요. 근데 한국 춤을 하시던 분들이 어차피 K-팝에도 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딱 분류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리틀 엔젤스도 그렇고 이대에서도 선아 예중예고도 한국무용을 다 들었는데 호흡으로 그러니까 호흡으로 막 감정을 막 다 표현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막 신나는 것도 이렇게 표현하고 슬픈 건 이렇게 호흡으로 그냥 이거를 그것도 막 연기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잘 못하죠. 이제 호흡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특히 살풀이 막 이런 것들. 근데 사실 그게 온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무용 이론에서도 상체는 정신이랑 마음을 표현하고 하체는 이제 관능성이나 그런 동물적인 걸 표현하고 운동성 이런 걸 많이 한다. 그래서 운동 경기도 다리가 더 많이 쓰잖아요. 뭐 이렇게 그러고 보니 한국의 양궁도 잘하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맞고요. 제 생각엔 또 그리고 한국 문화가 좀 감정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거든요. 언어도 형용사가 풍부하고 그 감정적으로도 좀 이게 그거 한국어도 그렇고 한국의 문화도 그렇고 그래서 그 풍부한 감정이 춤으로도 다 나온 것 같아요. 예. 결국 뭔가 전통적인 그런 게 다 관련이 있는 거네요. 네. 신기하다. 지민이 살풀이를 너무 근사하게 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건 줄 몰랐어요. 그 그림인 줄은 모르고 누가 춤을 추는 건가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누구를 막 특정하게 제가 팬이지는 않는데 네. BTS가 정말 그 이론가로서 고마운 게 네. 언제든 이제 K-팝 모방 아니야? 그럼 딱 BTS를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통에서 영감을 네, 받은 뭐 네. 음악, 맞아요. 공연 소품, 움직임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싹 이제 말이 없어지죠. 그래도 그걸 또 현대화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안무가분들도 너무 훌륭하시고 그리고 음. BTS 멤버들이 다 춤을 뭐 춤을 너무 한 잘 추죠. 근데 아니거든요. 어떤 네. 분들은 그냥 작곡만 많이 했었고 네, 네. 근데 이제는 그냥 정말 전문무용수처럼 모든 멤버들이 다 춤을 잘 추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시간 동안 이제 근데 이제 1집이나 2집을 보시면 누구는 춤을 잘 추는데 그죠. 어떤 분들은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는 근데 이제는 그 인고의 시간을 아마 거치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참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운 예술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실제 수업하시면서도 한국 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하게 네. 되시겠네요. 네,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그 두 번째 책에서 이제 그럼 K-팝이 장르로 되려면 K-팝 기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발레도 네, 뭐 맞아요. 턴아웃, 뭐 안바, 뭐 포지션 이게 다 맞아요. 있거든요. 네. 현대무용도 뭐 컨트랙션 뭐 이 기본기가 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년에 걸쳐서 그래 그 K-팝 댄스의 기본기가 뭘까? 그러니까 저도 수업도 들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그런데 100명이면 뭐 100명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다 다른 말씀들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출판사에서 마감일은 다가오고 네. 원래 마감일이 있을 때 사람이 가장 맞아요. 창조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진짜 막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그동안의 모든 자료에서 이제 제가 이제 한 5개 정도 K-팝 기본기를 그 두 번째 책에서 정립을 하는데 또 이제 들으시면 맞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기까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K-팝 기본기가 이제 BTS에서도 나오고 근데 네. 이제 한국 춤하고 그게 연관이 많아요. 이제 그 첫 번째는 헤드 댄스라 그래서 네. 한국 춤도 이제 호흡이 있으면 그게 머리까지 예를 들어 살풀이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머리까지 이게 가거든요. 네, 네. 이게 호흡이 머리의 연장선상이니까 근데 머리춤이 많아요. 아이돌들이 그래서 네. 저는 아이돌 이게 뭐 이렇게 이게 무용수들은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건 아이돌들은 제가 헤어살론을 못 가서 하면 안 될 거 이게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볼륨이 머리가 정말 춤을 추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근데 그게 화면으로 보면은 엄청난 그 입체감을 줘요. 생동감. 네네. 뭐 그리고 원래 머리는 그 특히 여성이나 섹슈얼리티의 상징이 또 네. 머리카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머리를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기본게 머리춤이 있고 그다음에 눈빛. 네. 눈빛을 어떻게 무용으로까지 승화시키는가. 근데 그것도 한국 춤에 어떻게 보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춤을 출 때 이제 부채춤 같은 걸 출 때는 이렇게 하면서 그 느낌을 표현해야 되고 살풀이를 할 때는 이렇게 이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춤에 뭐 발레도 그렇지만 이렇게 되는데 이제 K-팝 같은 경우는 정말 카메라하고 1대1로 춤을 추는 눈동작이 네.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예를 들면 네. 엔딩 포즈 이런 게 있는데 딱 끝나고 나서 약간 이렇게 나 정말 춤 잘 췄지 이러면서 이제 뭐 이제 맞아요. 근데 그게 또 너무 격하면 안 되고 나 이 정도 열심히 했어 막 근데 이렇게 좀 생동감도 또 있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헤드 댄스 뭐 아이 스트라이크 그다음에 핑거 플라워라고 이름을 했는데 손가락 동작이 꼭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나 보이 그룹들은 뭐 넌 내 거야 할 때 이렇게 막 한다든가 걸 그룹들은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네. 근데 한국 춤도 손가락이 한복을 보면요 여기까지 그쵸. 다 가려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팔은 보이지도 않고 그냥 손가락이 아, 요렇게. 맞아. 그래서 이매방 선생님이 이제 그 무형문화재 이런 분이신데 여기까지 다 가려지고 정말 요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손가락의 그 손끝 예술이 정말 한국 춤의 정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뿌리가 한국 K-팝 아이돌들의 그 손가락에도 뭐 이렇게 유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 정교함, 각도, 그다음에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문화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네 그렇게 네 썼습니다. 또 뭐예요? 지금 3개 말씀하셨나요?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나가 이제 숄더 쉐이크. 아. 그래서 이제 그게 걸그룹들은 네. 가슴 웨이브가 많고 맞아요. 근데 이게 다른 춤하고 달라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K-팝 댄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했는데 뭐 힙합에도 뭐 웨이브가 있잖아. 전혀 달라요. 이게 예를 들면 제 학생들이 힙합을 추다가 K-팝을 들으면 그 애들이 그 춤을 추면 힙합으로 보여요. 그 K-팝이 아니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힙합은 웨이브를 할 때 이걸 진짜 다 쓰거든요. 네. 근데 K-팝은 그러면 약간 과해요.
그 막 K-팝 걸그룹이 막 웨이브를 할 때 막 다 하지 않잖아요. 이거 너무 네. 과하잖아요. 네. 그 아이돌은 아이돌답게 약간 상큼하게 이렇게 네, 네. 살짝 웨이브를 해야 되는데 막 음. 온몸을 웨이브를 해버리면은 이게 막 너무 춤처럼 돼버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가사에 맞게 뭐 예를 들면 넌 내 거야 할 때 넌 내 거야 딱 그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전체를 해버리면 너무 춤이 길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리고 뭔가 예를 들면 상큼한 동작이 쓰여지는 몸의 부분 이 모든 걸 조합했을 때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고요. 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숄더 쉐이크도 뭐 힙합에도 어깨를 그쵸. 쉐이크한 예, 동작은 예. 많죠. 근데 케이팝은 그 쉐이크의 기능이 어깨를 쉐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가사가 계속 기억이 안 나서 넌 내 거야밖에 떠오르지가 않는데 뭐 넌 내 거야 할 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친다든가. 아,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살짝, 현대무용은 이게 어깨를 다 어깨가 중심이 되는데 네. 이거는 이게 이렇게 하면서 뭐 옛날 애교 부릴 때 뭐 안녕 뭐 요 정도. 아, 네네. 네, 그래서 이게 같은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몇 개를 하고 근데 재밌는 게 어떤 뮤직비디오를 보든 이 5개 동작은 항상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반드시 해야만 그게 케이팝 댄스로 보여져요. 예, 그래서 뭐 이걸 만들기는 좀 힘들었지만 이게 나오고 나면 제가 이제 희망하는 건 네. 케이팝 댄스가 앞으로 더 많이 가르쳐질 때 미국에서 정말 많이 가르쳐지거든요. 네. 뭐 커뮤니티 센터, 뭐 군에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아, 정말 그럼 거기도 많아요. 뭐 이를테면 커뮤니티 센터 가서 네네네. 강좌 보면 케이팝 네, 댄스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있는 거예요. 네, 아주머니들이 정말 좋아하시고요. 어. 약간 옛날 우리 에어로빅 들으시듯 네. 줌바, 뭐 네. 요가, 케이팝 이런 게 다 있고요. 뭐 캘리포니아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긍정적인 그게 케이팝이 이제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팬들이 40, 50대 분들도 많은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집에서 케이팝 보던 걸 그 애들이 같이 보고 자라서 네. 엄마 아빠랑 같이 콘서트를 오고 그러니까 벌써 팬덤이 제너레이션이 돼서 이제 엄마가 케이팝 댄스 수업 들으러 가면 이제 뭐 애기들도 좀 따라가고 엄마가 애기들도 케이팝 수업에 보내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게 그 약간 그냥 커버송만 가르쳐요 케이팝을. 네, 그냥 가르치기 쉬우니까. 근데 케이팝 커버송이 케이팝 교육 전체의 치대책이 이만큼이거든요. 그냥 결과물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케이팝을 가르치는 이 전 세계 선생님들이나 배우는 분들이 케이팝이 이렇게 한국 춤에 뿌리를 두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 체제를 밟고 있고 근데 이제 해외에선 이렇게 되고 케이팝에 기본 동작이 이런 게 있구나. 근데 이게 한국의 이런 독특한 문화에서 나왔구나. 이제 그거를 한국인으로서 네. 알리고 싶은 마음에 아, 연구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첫 번째 책도 제가 말씀하셨는데 케이팝 댄스가 이게 무용사 교과서에 실리는 걸 네네. 목표로 집필하셨다고 네. 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무용 이제 인트로덕션 투 댄스 그러니까 무용계로는 1학년이 보통 이제 다 듣는 네. 수업이기도 한데 거기서 가장 널리 쓰이는 미국 교과서를 보면 마지막 챕터가 마이클 잭슨하고 마돈나가 나와요. 그 좀 오래된 예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중춤으로 이제 그 예시가 끝나는데 사실 그때 20-30년 이후로 가장 대중적인 춤은 지금 케이팝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제가 혼자 열심히 논문이랑 책을 내고 있는데 진짜 희망은 이 글들을 읽고 공부하는 이제 다음 세대 분들이 네. 이거를 같이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서 이제 한국 역사에는 이미 이제 당연히 저는 네. 실릴 거라고 보고요. 이미 그렇게 됐으니까 서양 이제 무용 교과서나 예술사에도 네, 곧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게 같아요. 네. 빨리 그렇게 되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예.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 홈과 팟빵, 애플 팟캐스트, SBS 고릴라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고요. 의견 있으시면 인스타그램 골라듣는 뉴스룸 계정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SBS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 재생 목록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SBS 아트록으로 오시면 됩니다. SBS의 최장수 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가 중계 김영욱 PD 그리고 또 우리 커튼콜의 김수현 기자가 함께하는 SBS 공식 문화예술 유튜브 채널입니다. 무대를 기록하고 예술을 연결하는 SBS 아트로그 여러분의 많은 관심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K-팝 댄스 학 네. 그 선구자. 이게 선구자이신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무용이론학과의 오주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